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 조직 이론이란 이름으로 개방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조직 이론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환경 변수의 당연시. 환경 변수의 당연시죠. 환경과의 주고받는 상호작용성.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이 있다는 것은 개방체계를 말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개방체계라는 말을 안 써도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직 모형으로서는 환경 변수의 영향력을 부각시켰던 구조주의 모형. 구조주의 모형. 또 하위체계로서 경계 하위체계를 이게 부각시켰던 체계 이론. 체계 모형. 자, 이런 구조, 조직 모형에서는 이런 모형 등이 바로 현대 조직 이론의 조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조직 이론으로서는, 전통적 조직 이론으로서는 관료제 이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선수 학습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현대 조직 이론으로서는 상황 이론, 또는 상황 적합 이론, 상황 이론, 또 그러면 자원 의존 이론, 자원 의존 이론, 자원 의존 이론 중에 특히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특히 강조했던 정치, 경제 이론. 또 그런가 하면 법률이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직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이나 제도나 법령도 환경이고 거기에다가 사회적 여론까지 합친다면 다릅니다만은 제도 이론 또는 사회적 여론까지를 포함시킨 신제도 이론. 또 그러면 조직군 생태학 이론. 조직군 생태학 이론. 이런 이론 등이 바로 현대 조직 이론의 구성 요소들이다. 그래서 환경 변수란 말을 화두를 끄집어내고 조직 모형으로 구조주의 모형, 체계 모형, 그리고 구체적인 이론으로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한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먼저 선수학습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다 지우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이론 나와 있습니다. 현대 조직이론의 상황, 조직 모형 다뤘으니까 상황이론. 상황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최고의 조직관리 전략이거나 조직 이론은 없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950년에 등장했다는데 조직관리의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없다. 상황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보는 이론이 상황이론, 상황적합 이론이 되겠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서 쭉 똑같이 읽어보시되 나눠서 보면은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일 최선의 방법을 거부하고 조직과 환경의 부합을 강조한 이 이론이 상황이론, 상황적합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자원의존 이론. 자원의존 이론 보면은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둘러싼 환경 속에 존재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의 존폐나 존부나 성패는 바로 얼마만큼의 자원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이론이 자원의존 이론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자원의존이란 조직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무형적 자원에 초점을 두면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결국에 조직은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왜? 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있지 않고서는 조직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 요소에 의존하게 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1번을 설명했던 이론이 바로 자원 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직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창조하는 이론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조직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강조한다라고 하면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사회복지 조직을 포함한 이런 조직들은 자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기 위해서 수직적 관계에서 환경은 상위 그리고 조직은 하위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고 수평적 관계성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을 자원을 얻기 위해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자율성도 확보하려는 실체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을 상부리고로 해서 그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굴종당하는 수직적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사. 한편으로는 나와 있지요. 그래서 기억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밑에 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신제도 이론. 신제도 이론. 밑에 정치학처럼 깊이 적었습니다만 조직의 존부나 조직의 성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그 존속과 폐지 또는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에서 만드는 정책이나 제도나 법령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도 이론. 뿐만 아니라 SNS와 같은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도 조직의 성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제도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도의 핵심성 쭉 되어 있죠. 그래서 조직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조직은 법률, 규칙, 사회적 여론 등의 영향을 받는다. 법률이나 규칙이나 제도나 정책에 초점을 두면 이것은 제도 이론. 제도 이론.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까지도 동원하면 이것은 요즘 특히 신제도 이론이죠. 신제도 이론. 그렇기 때문에 역대 많은 정파들이 바로 사회적 여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많은 조직들이 사회적 여론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도나 정책이나 법률이나 규칙에 초점을 두고 조직은 그거에 의해서 조직의 성패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은 기존의 제도 이론이었고 뿐만 아니라 SNS와 같은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도 조직의 성패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이론은 신제도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환경 의존 둘러싼 환경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제도, 정책, 법률, 규칙 등에 의존한다. 제도 이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도 성패가 좌우된다. 신제도 이론. 그렇게 보시면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깊이 적어놨습니다만 구제도 이론, 신제도 이론이 있지요. 해서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다음에 자원의존 이론에서도 정치경제 이론이 있습니다. 이미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직이 존속할 수 있느냐 폐지되어야 되느냐 조직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원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으며 환경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얼마나 동원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론적으로 설명했던 것이 제도이론과 신제도이론, 정책이나 제도나 법률에 얼마나 맞춰가느냐, 합법적이냐 아니냐, 정당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 제도이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 국민의 여망에 얼마나 합치하느냐에 따라가는 것은 그것도 포함하는 것은 신제도이론. 근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 자원 중에서도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는 달라진다. 라고 보는 것은 정치, 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역시 잘트가 주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치, 경제 이론에 의한 자원 의존 이론 중, 정치적, 경제적 자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이론이 정치, 경제 이론. 붙여놨으면 가운데 점 찍어도 좋고 안 찍어도 좋고. 그래서 정치, 경제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넓게 볼 적에는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이만 개방체계 이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바로 이 상호작용이 바로 조직 내부의 역동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다. 결국에 개방체계 이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정치적, 경제적 자원 확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정치, 경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을 보더라도 한 지역의 국회의원을 몇 선 의원을 뽑느냐. 왜 초선 의원보다 다선 의원을 좀 더 참신한 썩었어도
다선의원을, 참신한 초선의원을 두고 왜 썩어서도 다선의원을 뽑으려고 할까? 욕하면서도 다선의원이 갖는 정치적 자원의 동원력이나 경제적 예산의 동원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정치 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고, 다음에 조직군 생태 이론 별표하시고, 조직군 생태 이론. 그야말로 이 조직군, 이게 보면 이걸 쓰려고 하는 거 아닌데, 조직 군이 무리군자입니다. 무리군.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접근한 이론이 아니라 여기는 조직 하나의 무리, 그렇죠? 그래서 무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 보면 환경절정론의 입장이다. 환경절정론의 입장으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직 특성을 찾아낸다.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직만을 살려낸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조직군 생태 이론입니다.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조직만이, 환경 욕구에 부합하는 조직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결정론.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도태된다. 적자 생존의 논리로 바로 이 조직의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직군 생태 이론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여기를 적어놓은 것처럼 분석 단위가 개별 조직이 아닌 조직군이라는 거시적 수준이라는 점이 우리가 사소롭지만 꼭 지켜보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 조직 이론이라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결코 없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인을 그냥 언급하지 않는 것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조직을 둘러싼 환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이 있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 사회복지 조직을, 특히 사회복지니까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외부 환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조직의 의존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른 행정보다는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의존성은 다른 조직이나 다른 행정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 조직은 외부 환경에 대한 의존성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다른 행정이나 다른 조직을 둘러싼 환경보다 역동적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비자로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가진 문제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환경은 역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역동적이다. 그러면서 다면적 가치가 존재를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 조직 또는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특징으로 다른 행정이나 다른 조직을 둘러싼 환경과의 차이점, 의존성이 크다, 역동적이다, 다면적 가치가 존재한다. 이런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는 크게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으로 나눠보는데, 먼저 일반 환경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유형에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이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니까 미리 써놨습니다.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은 어찌할 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환경, 거대 환경을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아무리 크다고 환경적 입장에서 본다면 점 하나에 불과한 이런 기관,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기관이나 시설은 일방적으로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환경의 종류는 여기 보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인구학적 이런 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변수는 점만 또 못한 조그만 기관 시설 하나하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이 그 영향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는 쭉 여러 가지였지만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인구학적 이런 조건들은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하는 환경으로서 일반 환경이라고 불리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조직이 변화시키기엔 어려운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조직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조건을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에 발달하는 기술적 조건, 또 인구학적,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 같은 인구학적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으로서 의미를 갖고 이를 우리가 일반 환경이라고 한다. 그에 의해서 과업 환경, 타스크, 인바이런먼트니까 과업 환경, 업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서로 사회복지 조직과 상호작용을 하는, 그래서 조직과 특별한 상호작용의 형태를 취하는 이런 환경이나 집단들을 업무 환경,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 제공자, 보조적 서비스의 제공자, 또 재정 자원의 제공자, 또 수혜자, 이용자, 뭐 이런 등등 마케팅을 통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후원자는 재정 자원의 공급자 아니겠습니까? 그 마케팅의 과정을 통해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클라이언트들이 있다는 바로 서비스의 수혜자나 소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라이벌 기관이나 시설, 경쟁 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특별한 상호작용의 형태를 취하는 집단들은 싸잡아서 총칭해서 과업 환경, 업무 환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제공자, 또 재정 자원의 제공자, 보완적 서비스의 제공자, 수혜자나 소비자. 그런가 하면 합법성이나 권위의 제공자, 합법성이나 전유의 제공자. 우리가 체계 이론을 우리가 실천론적 입장으로 본다면 변화 매개 체계와 더불어서 콤튼과 갤러리에 있는 사회복지 실천 전장에는 6개의 체계가 있다 해서 변화 매개 체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라는 핑커스와 미나안의 4체계 말고도 합법성이나 정당성을 부여하는 체계도 있다, 전문가 체계도 있다고 설명했거든요. 바로 이런 합법성과 권위의 제공자, 전문가 체계. 전문가 체계. 그런가 하면 여기 경쟁 조직도 하나의 과업 환경으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상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되는 환경들은 그냥 총칭해서 과업 환경, 업무 환경이라고 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관리 전략에는 권위주의 전략, 경쟁 전략, 또 협력 전략, 방해 전략. 여기 뭐 요즘 실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관리 전략은 하센펠트가 있는데 권위주의 전략, 또 경쟁 전략, 또 협력 전략, 또 그러면 방해 전략. 이런 식으로 보통 크게 하센펠트는 4개로 나눴습니다. 협력 전략에는 뭐 계약이나 연합이나 뭐 이런 등등 다양한 협력적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방해 전략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인정되는 이런 전략은 방해 전략. 다들 서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부딪혀서 까부시는 것이 아니라 좀 소극적으로 좀 어두운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안 쓰는 것이 좋다. 최후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이 없다면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안 쓰면 좋겠다. 그래서 최후의 전략으로서만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 방해 전략이다. 여기 권위주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자원을 가지고 있을 때, 정부와 같은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조직의 행동을 이끌고 명령을 내리는, 일방적으로 끌고 가버리는 이런 전략은 권위주의 전략이죠. 옛날 군부제나 전제국가와 같은 이런 데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본주의라고 할 적에 세종 시기의 정치를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이라고 할 때 오브 더 세종, 바이 더 집현전, 그리고 내세울 때는 다 만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포더 백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일방적으로 세종과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집현전 학사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책이 또는 조직 운영의 전략이 그냥 지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권위주의 전략이에요. 다음에 경쟁 전략은 여기 소위 매력, 다른 조직과 경쟁하여 서비스의 질과 행정 절차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이런 전략을 경쟁적 전략. 어찌 보면 포지셔닝, 그다음에 인상을
좋게 하는, 우리가 마케팅으로 이게 설명해 본다면 여기 경쟁 전략과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전략에서 기업 연계 마케팅, 연계 마케팅 해서 복지라고 하는 목적도 달성하면서도 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인상도 좋게 만드는, 다른 기업보다 그 복지 후원을 하는 기업의 인상이 좋게 보이게 하는 이런 전략을 경쟁 전략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이 크리밍 현상이 있습니다. 별표하시고. 보통 일반적으로 단기 속성의 성과를 가지고 조직 간 경쟁의 이런 기회가 있다면 많은 조직들은 빨리 그리고 많이 그리고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상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방해가 되거나 더디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대상들은 제거해버리는 이런 전략을 쓰게 되는데, 단기 속성 성과 창출에는 탁월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서서히 자생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 부정적 현상을 크리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크리밍 보시면서 여기 보다 쉽고 성공률이 높으며 유순한 클라이언트만을 선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상을 크리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방해가 되거나 성과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가능한 한 후순위로 밀어넣거나 제거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크리밍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협동 전략, 계약, 연합, 흡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봐줘. 협동적 전략. 그래서 계약이나 연합이 좋고 또 그러면 흡수 이런 거죠. 동맹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임원진들을 하나의 독립된 도구로 만들어서 같이 조직 생존을 같이 이끌어가자고 하는 이런 것은 말을 좀 싸납게 흡수라고 했지만 여기 보면 과업환경이 뭐였어요? 과업환경? 서로 돕고돕는 상호 의존적, 상호 협력적 관계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과업환경이라고 하는데, 과업환경 내 주요 제부자들을 조직의 임원이나 수립기구에 흡수함으로써 조직의 안전이나 생존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때문에 흡수라고 해서 그냥 흡수해버리는 이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의 독립성, 정체성 그대로 유지시키되 그 의사결정자나 임원들을 하나의 흡수라기보다는 그들을 추출해서 새로운 의사결정기구를 만들고 그 의사결정기구 속에서 협력을 통해서 기타 참여 조직의 생존을 이끌어가거나 위험을 회피하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흡수 전략이라고 해서, 흡수란 전략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동맹을 만들 때 우리가 협의회 또는 위원회를 창출하는 것과 같은 전략을 흡수 전략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최후의 전략으로 방해 전략도 있다. 그다음에 권력 의존 강화. 사회복지 조직이 권력을 더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있고, 어떤 보면은 사회복지 조직이 권력 의존을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고, 권력 의존을 상쇄시키는, 권력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조건들. 어떨 때 사회복지 조직이 권력에 자꾸 기대려고 할까? 권력 의존성을 강화시키려고 할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인가는 뭐야? 정부가 조직이나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도와준 인가 조건에 충족됐다는 것은 이미 조직 정책에 또는 국가 정책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당하니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는 한편이다. 도와주세요. 인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권력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킵니다. 권력에 대한. 또 정책적 강요. 당신이 시켰잖냐. 라고 할 적에 의존 강화. 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권력에 대한 의존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권력에 대한 의존을 없애려고, 좀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럴 적에 보면은 굳이 정부가 서비스를 주지 않더라도, 정부가 자원을 주지 않더라도 대체 서비스나 대체 자원이 있을 때 굳이 권력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주시려면 말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에 대한 의존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상세, 또 자체 승인, 굳이 국가나 권력자가 승인을 안 해줘도 내 스스로 승인력을 갖게 된다면, 사회적 승인력을 갖게 된다면 굳이 뭐 힘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뭐 거기다가 아부를 떨거나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는 권력에 대한 의존을 상쇄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체 가능성도 있지만 주요 자원을 스스로가 조직이 가지고 있다면 굳이 뭐 권력자라고 해서 큰 기업에 빌붙어서 알랑방구를 끼지는 않을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등등의 권력 의존을 상쇄시키는 이런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물론 우리가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확보란 이름을 가지고 환경에 의존한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적, 대체적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고. 다음에 이제는 조직관리 전략입니다. 조직관리 전략. 현대 조직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오늘날 조직관리 전략인데 대표로 MBO, PERT, TQM, 서브QR 뭐 이런 등등이 오늘날 특히 강조되는 것이고 신공공정책 이론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MBO, PERT, TQM, 서브QR 이 정도 4개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뭐 여기 조직관리라는 데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먼저 MBO를 본다면 MBO 목표 관리죠.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전체 구성원이 뭐요? 뭐 상사와 부하가 옛날 50년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 번역을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전체 구성원이 뭐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서 활동하고 이 활동의 결과를 조직의 목표에 비추어 평가하고 완료시키는 결국에 전체 구성원이 뭐요?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통의 목표에 비추어 수시 평가 및 피드백을 함으로써 조직관리 운영의 효과 효율성을 높여보자 하는 조직관리 전략을 MBO라고 합니다. 전체가 부하와 상사와 부하 이런 것들 전체 구성이 모여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직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하는 전략입니다. 1950년대 트러크가 했었는데 특징 여기다 여러분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 설정. 이 명확한 목표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객관적, 가치적, 객관적 평가 기준 설정이라고. 왜냐하면 목표 달성도를 총괄평가, 사후평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를 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점이 바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 평가 기준 설정이라고 이렇게 명확한 목표 설정을 말하고 다음에 다 같이 모여 의사결정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말단의 직원까지 다 모여서 권한의 유인과 그리고 참여와 상하 협력과 끊임없는 평가와 환류 등을 통해서 특히나 여기 보면 협력과 상하 협력에서 동기유발, 구성원의 동기유발을 도모한다. 사기가 진작된다. 이 말을 사기 진작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직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하는 전략을 이렇게 MBO라고 하는데 MBO라고 하는 것은 단기입니다. 단기. 여기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건 단기 목표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BO가 나올 때에 장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그래서 여기 효용 다 보시면서 여기 효용 보면은 뭐 구성원의 사기를 높일 수가 있다. 또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또 효과적 통제를 강조한다. 뭐 이런 거 쭉 그러는데 문제점은 앞에서 봤던 거 봐야 됩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최종 양적 목표만을 중요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량화 시킬 좀 계량화라고 하는 양적 목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직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가 있다. 뒤에 분열 적어놨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정부기관에 적용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설명하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이라고 했지만 또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도 보시고 유동적인 곳에서는 이 목표 달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크리밍. 책에는 없지만 크리밍이
우려된다. 아까 objectives, 단기, 그리고 양적 목표의 치중, 단기, 양적 성과 측정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조직 자체가 가능한 한 빨리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대상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좀 더딘 이런 대상들은 제거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현상을 크리밍 현상이라고 그랬거든요. MBO에서는 이것도 우려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준행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기준행동. 기준행동이 가서 역시 이제 MBO 같은 유사한 강의에서 나옵니다만은 양적, 성과평가에서 양적 지표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담당자들이 서비스 효과성 자체보다는 지표 관리에 치중하게 되는 현상을 기준행동, 어찌 보면 크리밍과 유사한 내용으로 박스에 나오면 그것은 기준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할 때 단기, 속성, 단기, 양적 성과의 단기 양적 성과의 달성에 초점을 둘 때 그것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행동이 기준행동, 크리밍과 유사한 관점으로 나오면 무조건 기준행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퍼트가 나와 있는데 퍼트는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를 말합니다. 여기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퍼트의 핵심 용어는 시간입니다. 시간. 퍼트의 그것은 시간. 소요 시간의 측정을 기본 전제로 한다.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인데 과정 좋고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퍼트의 장점은 모든 것을 과업의 선후 및 소요 시간을 도표로 표시. 그럼으로써 전체 과정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다. 실행 중에 조정도 용이하다. 실행 중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상할 수도 있다. 이런 등등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 프로그램 실행의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경우 퍼트 활용이 어렵다. 왜 그러냐면 CPM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퍼트와 CPM을 이렇게 제목을 같이 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는 퍼트로 하지만 퍼트라고 하는 것은 완성 일정이 미정일 때 사업을 언제까지 완성해야 된다, 완료해야 된다라는 그 마감일이 미정일 때는 퍼트를 쓰고 여기에는 일정이 확정되어 있을 때 때는 CPM을 쓰는데 자,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 퍼트 활동 중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통로로 주경로, 임계경로라고 한다. 이렇게 적었지 않습니까? 임계경로. 근데 지금 요게 문제입니다.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통로. 근데 이 퍼트 활동 중에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경로를 퍼트 중심으로 설명한 이렇게 제가 반설을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시험처럼 시험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사이에 우리가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은 거꾸로 시험 전날부터 하루, 이틀, 사흘에서 날짜를 계산하게 될 거예요. 그 날짜를 계산하게 될 때 만약에 그 사이에 어떤 불가항력적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간은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날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퍼트처럼 미정인 걸로 계산한다면 끝없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일정을 자꾸 뒤로 미뤄서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는 거죠. 공사는 나중에 2년, 3년 후에 완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긴 시간 경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주경로, 임계경로라고 하지만 이것은 퍼트를 말하는 거예요. 퍼트. 뭔 일이 발생하면 퍼트는 공사 완공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이 계속 미뤄지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긴 시간 경로예요. 그런다 CPM을 온다면 그 정해진 날짜 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기간만큼은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량, 가장 적은 시간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지워버리고 가장 긴 시간 경로로 퍼트를 설정하지만 CPM이라는 것은 주경로, 임계경로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가장 적은 시간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CPM이 되겠어요. 그래서 퍼트라고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공사 완공 일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만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량을 자꾸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CPM, 임계경로를 뜰 때는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적은 시간량의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해, 교재를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만 가장 긴 시간 경로를 말하지만 CPM은 주경로 임계경로로서 이런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판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TQM 있죠, TQM. TQM이라는 것도 보면은 TQM, 우리가 하는 TQM. TQM이 것은 전체 구성원이 모여서 끊임없는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데 그때 개선의 기준점을 뭘로 잡냐면 고객의 관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의 핵심이 고객이란 단어입니다. 고객의 욕구나 필요에 기초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조직 관리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나 조직체에서 생산하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객의 관점을 기준으로 끊임없는 평가 및 피드백을 이끌어가는 이런 그 조직 관리 전략을 TQM 조직 관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특성. 그래서 개념을 봤죠. 이걸 이어서 TQM의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조직 장애, 고집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수시로 평가하고 즉각 피드백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객의 관점을 모든 고객이라고 하는 이용자나 사용자의 관점이 획일화되어서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장애, 고집이 있지 않고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TQM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이론이 여기 나와 있는 서브 QR이 되겠어요. 근자에 강조되는 것이 바로 여기 서브 QR이 됩니다. 서비스 퀄리티, 서비스 퀄리티의 합성어지요. 서비스 퀄리티에서 여기 보면 서비스 퀄리티, 이건 그야말로 서비스 플러스 퀄리티의 합성어로 서브 QR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또 어떻게 하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가라는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서비스의 5대 차원으로 레이터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릴라이빌리티, 신뢰성, 아슈어런스, 보증성이나 확신성, 탱저블 나와 있죠. 유형성, 또 임패시, 공감성, 또 리스폰서빌리티라고 하는 반응성 이렇게 5개의 조건을 가지고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도전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 전략을 서브 QR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레이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요 표시를 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인간다운 노동생활, WQL 이렇게 나와 있는 인간다운 노동생활. 요즘에 오면 소위 인본주의 심리학의 이런 반영이 인도적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미국에서부터 일어난 운동이 인도주의, 당시 월남전에 있어서 그 인도주의,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나온 것이 인간다운 노동생활. 그래서 QWL. 그래서 워킹 라이프죠.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 적어놨는데 워킹 있군요. 퀄리티 오브 워킹 라이프를 QW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의 생활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침이자 전략으로 제시한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직무 설계,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 탄력 근무제, 유연급. 요즘 보면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강조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다뤄질 수 있는 것이 QWL이 되겠어요. 또 그러면 신공공관리론이 있는데 여기는 신공공관리론에서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기존의 행정 시스템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기법을 통해서 뭔가 효율적 관리나 조직 운영을 이끌어가보자 하는 이런 관리 전략을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공관리 그러면 공공행정 관점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두지만
민간 영리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민간 기업 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거거든요. 효율, 경쟁, 고객. 여기 고객과 더불어서 이런 소비자, 품질, 유연성 이런 건 소위 민간 영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관리 전략도 도입해서 공공성만을 고집하던 기존의 공공관리에서 좀 더 영리성이나 보다 높은 효율성을 끄집어 올려보자 하는 조직관리 전략을 신공공관리 전략이라고 합니다. 공공행정이나 공공관리 플러스 민간기업경영관리 전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공공관리의 구성 요소를 소위 공공행정이 여기에 포함을 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습조직이란 말이 출제는 좀 0.5개성이지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학습조직, 종래는 우리의 학습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활동을 학습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조직 이론에서는 이 학습 전략이라고 할 때는 이 학습 조직이란 일상적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스스로 발전하고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학습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조직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환경 속에서 지금 현대 조직 이론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 변화 속에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개선해서 계속 변화에 적응하는 즉 환경 적응 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전략을 학습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행정론에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학습 조직은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을 학습 조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확대시켜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학습 조직의 구성 요소 보면 뭐 시스템 사고, 굵은 걸 치르면 자기 숙련, 또 멘털이라고 하는 그 사고 모형 나와 있죠. 사고 모형. 어떤 문제를 지적으로 자극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 자극적 접근을 사고 모형이라고 하고 공유, 또 팀 이런 단어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학습 조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학습 환경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을 학습 조직이라고 하되 학습 조직에서 강조하는 거 보면 개개인이 아닙니다. 공유, 팀, 또 시스템 이런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에서 한꺼번에 현대 조직 이론이라고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현대 조직 이론의 특징, 현대 조직의 조직 모형, 그 현대 조직의 개개의 조직 이론, 또 그런 건 사회복지 행정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 또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조직 관리 전략으로서 MBO, PERT, TQM, 서비큐알, 신공공관리 전략, 또 학습 조직 이론 등을 한꺼번에 현대 조직 이론이라고 해서 묶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줄진 정도에서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아마 좋은 성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